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조선일보보다 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신문이라고 합니다. 73년 전통의 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조선일보보다 더 보수적이다. 보수 꼴통 보수 꼴통은 봅니다. 아니고요. 네. 보수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보수를 지향하는 네. 그런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대구공항 때 일면을 백지로 낸 충격적인 사건.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일면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백지.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일면 백지로 낼 때. 그건 뭐 저희 지역민들로서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메시지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백지로 냈습니다. 근데 광고도 그때 안 냈었죠? 물론 광고도 싫어서는 안 되죠. 독자들이 광고만 봤을 때겠습니까? 예. 할 말이 없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할 말 좀 하고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의 새 모습을 보이겠다. 건국대 김상진 겸임교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방송 때 말입니다. 네네. 그 진행자가 네. 김상진 교수를 너무 코너에 몰아넣고 네.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너무 편파적이었다. 네. 이런 모니터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건 뭐, 팩트이겠죠. 아무래도 누군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팩트라고요? 예. 뭐 상당히 공격을 받긴 했습니다, 제가. 예.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시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나 당시 네. 국내당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김상진 교수께서 사실은 광진구에서 네. 추미애 대표랑 경선을 했던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더 여러 번 여쭤봤던 건데 네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추미애 대표는 김상진 교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파트너입니까? 예. 아니면 경쟁자입니까? 저와 추미애 대표의 관계 말입니까? 네. 예. 추미애 대표는 저와 같은 당을 하는 당 대표이시고 정치적 동지이시죠. 좋습니까? 정치적 동지다.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있는 한 김상진 교수는 광진구에서 출마를 안 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거기까지 나가시면 또 좀 무리시죠. 뭐 정치라는 것은 또 같이 경쟁도 했다가 같이 네. 동지도 됐다가 뭐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당시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도국 한치원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한치호 위원께서 감 떨어진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방향을 바꿔 나서 그때 제가 거의 방송 내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반성이라뇨? 이거 올바른 그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촛불을 들 수도 있는 것처럼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질문지를 4장을 만들었는데요. 한치호 위원 때문에 첫 번째 읽다가 말았습니다. 정말 후배를 밟으면서 헐헐 나는 이 선배의 모습. 이 언론사 선배들이 큰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철 선배도 진행자를 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요즘 마음에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군사회담을 또 요청을 했단 말이죠. 궁금한 것은 북한이 응할까요? 북한이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한초요? 두 가지 제안을 하신 게 사실 베를린 연설인가 거기서 이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은 그 지난번에 그 집단 탈출, 집단 탈북한 그 여성 종업원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산가족 상봉은 국물도 없다라고 이제 북한이 강력한 입장을 밝혔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미 이야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말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회담 정도에는 아마 응할 거라고 보입니다. 군사회담? 군사회담이나 이제 적십자회담을 하면서 그 서로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 탐색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응하기 어려울 건데 지금 있는 요청은 예. 두 개의 요청은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 요런 것들은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실제 액션은 어려울 네,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한초 예. 의원님하고 제 김상진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할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게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부의 국정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네. 그다음에 그 누구죠? 통일부 장관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죠. 네. 이분들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그 협상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화의 통로들을 이제 이미 가졌을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본격화 시켜내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제 이미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그다음에 7월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21일 날 군사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8월 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북한과의 이미 실무적 접촉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9년 동안 거의 망가지다시피 한 북한과의 그 소통 창구가 불과 2달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그런 대화의 선들은 그 뭐 시간이 많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요. 그쪽에 라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만나자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제3국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은 그 얼마든지 지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철 동감하고요. 의원님.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경험한 집권 경험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과의 일정 부분 휴민트가 있겠죠. 그 휴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타진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혀 타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는 문재인 정부도 위험성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그 휴민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과 접점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해봤고 그 가능성을 약간은 확인해 뒤에 이 정도 정책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달라지는 것이겠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면 햇볕 정책을 오랫동안 했고 그 다음에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9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었다. 근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느냐?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다.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더욱 강한 압박과 제재다. 이것이 바로 보수 진영 쪽의 얘기고요. 솔직히 대화를 한들 북한이 우리와 상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척 신용을 하겠지만 또다시 미국을 나오라고 그럴 겁니다. 미국을 나오게 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전략을 세울 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핵과 미사일을 완전 폐기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를 지향점을 분명히 삼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맞춰야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우리에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김상진 교수. 전제는 서로가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앵커와 저와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야지만 대화가 가능한데 북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남한 정부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미 낙인을 찍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2달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했던 것이 우리 대화하자 이거거든요. 좀 계속 새로운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한테 뭔가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제안도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실향민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있는 이모를 아마 이산가족 항봉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실향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문제들, 이산가족을 지금 한 해만 해도 이산가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죽어가기 전에 뭔가 이산가족들을 만나게끔 하는 작업들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심정이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제가 말씀하신 게 이해하는데 아까 한철 제가 의원, 주장했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주장했던 뭐냐면 그 현재 회담은 아마 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담이 성과를 얻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하는 거, 이거는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회담만 응해줘도 성과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이 회담에 응했다는 것은 굉장한 진전을 했다는 것이죠. 뭔가 회담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렇다면은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한 정부가 얼마나 진짜로 대화를 하고 우리들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먼저 점검이 있겠죠. 이것이 확신이 들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길이 없습니다. 핵을 개발해서 계속 가도 길이 없고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길이 없습니다. 뭔가 대화를 해서 푸는 방법밖에 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근적이야. 미국으로부터의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은 그 나의 공포 때문에 상대에 대한 공포, 상대가 나를 치려는 생각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전쟁의 발발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내가 상대에게 갖는 공포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은 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공포보다는 미국에 대한 공포가 큰 것이죠. 그렇죠. 미국이 제7함대를 우리 한반도 주변에 진주를 시키고, 그리고 막대한 전술 핵을 주변에 쌓아놓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공포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미국과 한국이 전쟁 훈련을 하죠. 북한에, 우리는 물론 방어적인 측면에서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치기 위한 공포로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대화를 제시를 하는 것보다 미국이 대화를 제시해서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을 북한은 바라고 있죠. 궁극적인 것이 그 목표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제시를 많이 하는데요. 북한은 그것을 저는 진정으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ICBM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를 더욱더 따돌리려는 노력을 가시화할 것이고요. 미국을 나오라는 압박을 더 높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북한을 대해야지, 우리가 5년 전 북한, 10년 전 북한을 생각하고 지금 대화를 요구를 해서는 저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실향민이다.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한 뭐 감성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사실은 최경철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감성적인 스토리 그 뭐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지금 협정 체결 당사자도 북한과 미국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휴전협정이죠.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로부터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체제를 보장받는 것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겠죠. 그런데요, 남한 정부의 입장 속에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그대로 놔두고 제3자적 입장으로서 이렇게 가서는 실제로 남한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주도적 입장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 미, 일, 중, 러, 바로 이러한 세력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 전략입니다. 급격한 통일로 가는 것도 반대하고 급격한 전쟁으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현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한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서는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가 북미 간의 대화를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대한민국 정부는 소요되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먼저 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갑자기 나온 얘기라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최경철 부장 지금 국회하고 청와대 출입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사정정국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칼날이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국회 정상화된 거 아니었어요? 국회는 지금 뭐 주경 심사를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도 심사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계속 그 전 정부가 작성했던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문건들이 결국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문건들이다. 네.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오늘은 또 다른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청와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국정농단을 모든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실에서 주도적으로 국정농단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것을 아직도 그 증거를 폐기시키지도 않고 이 조난조차 문서조차 똑바로 관리 못하는 이런 정권이라고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난 게 탄핵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지금 4번씩 재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TV에 나오고 있죠. 신문지상에 또 도배를 하고 있죠. 이런 탄핵 정국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는 누가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문재인 정부와 그런 탄핵 정국을 계속 지속시키고 이것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그런 내년 저의를 지방선거까지 갖고 있다고 언제? 의심하고 있죠. 보수 정부 그렇게 오래 보수 남아있는데요? 정당, 특히 한국당이. 그래서 한국당을 왕따시키고 있다고 한국당에서는 아주 속내가 좋지 않죠. 그래서 뭐 오늘 뭐 홍준표 대표는 그 FTA 때문에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죠, 이번 주에. 근데 네. 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속내를 보면 한국당을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전국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갖고 가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 김상진 교수.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을 이제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것 지금 문건들을 제출하고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의심의 국면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음모론적인 시각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는 게 지금 검찰로서는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국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왜 물러나냔 말이죠. 탄핵으로 물러나는 원인 자체가 저는 가장 핵심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쪽에 부탁을 들어주면서 뇌물죄가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두 사람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부인하고 있는데 제3자 증인들이라든지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인수를 받고 나서 한 2달 정도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문건들이 나왔는데 문건들을 그다음 쭉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고 바로 거기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검찰에 인계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청와대는 그렇게 넘겨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지방선거까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너무 확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구속 만기일이 한 100일 정도 남아 있죠. 100일 정도까지 남아 있다면 오늘 날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8, 9, 10 거의 한 10월 말까지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니까 10월 지나면 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겨울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에는 제가 최경철 부장 말씀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은 현재 공소유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소유지를 위해서 정유라로 새벽에 데리고 가서 지금 증인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상조 위원장이 그 공정거래위원장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난 게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문건이 발견됐다. 근데 문건도 처음에 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에는 또 정무에서 나왔다.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소유지가 정말 힘드니까 모든 걸 그래도 다 찾아서 한번 공소유지를 해보자. 뭐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아예 다 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 김상진 교수. 왜냐면 지금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사정정국으로 가는 이 이유가 네. 혹은 사정정국일지도 모른다는 이것에 대한 분석이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네.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권을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네. 포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상진 교수께서는 템포를 굉장히 늦추면서 지금 답변을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네. 되면 지연 전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뭔가 이거 궁색하니까 지연하려는 전략으로밖에 안 보여서 그거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돼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구속이 돼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이분들을 앞으로 공소 유지가 되고 실제로 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 불패 신화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삼성 오너가 구속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공소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경 유착의 고리들을 과연 끊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판가름 내는 그러한 이제 사실은 재판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음모론적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선거를 뭐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런 수단 뭐 이런 것들로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진짜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나라를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요. 최승철 부장 예, 나라도-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 문건이 발견됐거나 혹은 뭐 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게이트 재판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러하지만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것이죠. 의심을 받을 만한 의심을 행동이 뭐죠? 예를 들어 네?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큰 수해가 났죠. 큰 수해가 났는데 어제 청와대의 브리핑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또 문건이 많이 나왔다고 문건 얘기였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국민들이 어제 가장 바쁜 것은 무엇이었겠을까? 그 의문을 가지죠. 저도 그 브리핑을 보면서 저는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엄청나게 폭우가 나서 사람이 어디 뭐 실종이 되고 떠내려가고 이런 판국에 저 브리핑은 매일 한 것이는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제 만약에 문건 브리핑만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어제 그걸 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저 브리핑을 안 해도 수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됐었죠.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은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권이라고 대통령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어제 안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수해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해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어제의 그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도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가 편한 만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그렇죠, 의원. 지금 청와대 발표를 보면 3일날 민정실 서류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게 한 열흘 있다가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14일날 그다음에 정무실 5월 3일날 발견이 됐는데 아니 7월 3일날. 7월 3일날 발견됐는데 7월 13일 13일 제가 한 열흘 있다가 네. 이제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검토를 하라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14일날 정무에서 발견된 건 또 어제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그걸 하루 이틀 사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시간에 맞춰서 또 발표를 하게 되니까 차라리 처음 발견됐을 때 청와대에서 이런 문서가 나왔는데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알려드린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이거 시간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맞춰서 딱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참여밭에서 이제
신발끈 다시 맨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도 참고 자료가 또 나왔어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래서 또 이제 5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사초 공방이 또 이루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서로 사초 공방이 또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왜 그런 만드냐는 말입니다. 거죠. 한초 의원께서 지금 얘기를 하셨고 최영철 부장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기술로 만든 그 전투용 헬기 수리온의 그 부실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K9 자주포 시뮬레이터인가요? 그거 부실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 정부가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정정국이나 이런 그 개혁정국을 몰아가는데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 남북대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현재 그 재판과 관련된 서류 나왔다고 한쪽에서 국방개혁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 바뀌었으니까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 그 감사한 내용을 이번에 발표를 해서 뭐 저기 현재 고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동시에 세 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기 위한 그 전략적 포석에 이런 그 방산비리 문제 혹은 방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구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불거지는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냐는 다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에 그 모든 스케줄이 짜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를 좀 대보시죠. 그러니까 근거를 좀 말씀을 네.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그 문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 발표를 했다. 그날 우리가 우연히 캐비넷에서 따봤더니 이런 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으면 바로 발표했으면 저희는 의심 안 하죠. 근데 이게 발표하는 날이 딱 이재용 그 재판하는 날인데 김상조 위원장이 저거 하는 날이었어요. 그 증언하는 날이었어요. 거기다 정유라도 그 전전날인가 급하게 증인으로 새벽 2시 5시에 막 애기 엄마한테 데리고 가서 증언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거 하나 1년에 이게 딱 마구가 맞아떨어지니까 의심을 받게 만드는 거죠. 처음 발견된 3일날이나 4일날쯤 청와대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오해를 안 하죠.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요. 네, 김상준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루에도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몰을 앓고 결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정 운영이 각 부처마다 현안들이 다 있거든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있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있고 책임부도 다 있단 말이죠. 다 현안들이 있습니다. 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그날에 부각되는 현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최 부장님 말씀대로 어제 수해가 발생이 됐는데 수해에 관한 브리핑을 청와대에서 안 했다. 저도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민심을 다독이는 발언들을 뭔가 청와대에서 냈어야죠. 만약 안 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문건이 이제 나왔는데 이 문건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전국을 갖다가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건을 발견했던 것은 뭐 7월 3일 날인가 이제 며칠 전에 이미 발견이 됐었죠. 7월 3일. 근데 그동안에 이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법적으로 아마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300쪽 분야인가요? 뭐 이런 내용이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그걸 잡고 이제 검토를 했겠죠. 이 내용을 갖다가. 그리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공개를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음모론으로 보면 한이 없는 거죠. 한이 없어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면 정무실에서는 14일 날 발견된 거를 16일 날 17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틀 제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문건 얘기는 그만하고요. 항공우주산업 카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카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잘한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방산비리가 어느 정권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끊어줘야 되는데 좀 제대로 끊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카이를 압수수색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그 수리온 헬기의 부실을 알고도 그걸 2018년 7월까지인가 그 카이에서 그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줬다. 이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하고 현재 전력화는 먼저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검찰의 수사도 의뢰하고 이런 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늦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왜 감사원이 여지껏 눈치를 보고 있었느냐라는 그 뭐 정권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거는 강력하게 했어야 될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 K9 자주포 시뮬레이터 부실 이야기하고요. K9은 하나테크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수리온도 그렇고 거기 있는 엔진이나 뭐 KT 100 훈련기에 대한 엔진도 그렇고요. 한화가 자꾸 또 걸려요. 한화가. 이게 하나 수리온 지금 하나가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요. K나 저 수리온 엔진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리온에 지금 제일 그 부실이 뭐냐면 엔진에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항공기 대부분 다 공중에서 뜨니까 찬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빙. 예, 결빙 현상. 그래서 현상. 미국 가서도 실험을 했는데 이게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엔진이 막혀버리면 불시착하고 뭐 착륙하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화가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카이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냐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K9 같이 현재 얘기는 K9 자주포는 대단히 좋은 포입니다. 해외 수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뮬레이터를 이제 해요. 근데 왜냐면 이게 포를 항상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하는데 그 시뮬레이터를 그 이상한 그 중소기업 업체에다 주면서 방위사업청에 계신 분이 또 부정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그러니까요. 한화 예, 입장에서는 이상한 시뮬레이터였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예, 그렇죠. 그 공교롭게도 방위사업청 사람과 그게 서로 연결이 좀 됐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사실은 의심받을 만한 그 일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그다음에 KT 100 훈련기는 이제 공사 생도들 훈련용으로 쓰는 비행기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엔진 부실이 돼갖고 제대로 지금 현재 과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엔진 부실이 나오고 한화가 만든 물건들이 하자가 있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전력화를 시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전력화를 시키고 시간을 계속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헬기의 프로펠러가 동체를 때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한화가 전철부죠? 또 삼성으로부터 방산 기업들을 모두 다 인수해서 사실 그렇죠. 국내에서 넘버원 방산업체가 두산 됐죠. DST도 인수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아래에서 그렇게 됐죠. 참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방산이 얼마나 참 형편없다는 것을 참 국민들이 이번에 정말 확인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북한 핵 미사일 얘기했지만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뭐 6번째, 7번째로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10,000km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네.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헬기 하나 갖지 못하는 이런 1조 2천억 들인 헬기가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엔진이 열고 그래서 추락을 하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 보면 사실 북한이 저렇게 우리와 다른 비대칭 전력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사이에 우리는 쓸데없이 대칭 전력, 북한과 재래식 무기 경쟁이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늘려왔단 말이죠. 저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저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하지만 저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 못 싸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버렸으니까. 저건 사실 무용지물이 되버렸단 말입니다. 이 분단 상황에서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방위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인데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얼마나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5자로 얘기하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이 방위사업청이나 그 기생했던 많은 그 군인들, 방산에 관여했던 군인 업무자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큰 처벌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께서 오늘 혼을 내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감사원도 나섰지만 검찰도 나서서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저런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다가 제 생각이 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LH 넥스원인가요? 예, 거기 맞습니다. 방산업체잖아요. 네. 그죠. 거기가 레이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죠? 레이더 기술을 갖고 있고 한화 쪽에서는 레이더 기술이 없는데 그게 나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너무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또 있었죠. 그게 한화는 전통적으로 이제 화약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 출발이. 그래서 이제 방산에는 좀 강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 인수를 해갖고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아니고요? 대한항공도 그랬고. 아, 예. 그러니까 왜 카이를 인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한항공이나 한화가.
왜냐면 카이가 이게 사실은 방위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을 지금 최 회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약간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방위 산업을 그냥 진짜 산업으로 수출 산업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FA 공격기 같은 건 경유 공격기 같은 건 저게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대기업들이 카이도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겠어요. 그 안에서 약간의 비리가 일어나는 것도 다 눈 감아지게 되고 그걸 또 누가 눈 감아주게 되냐면 방사청만 잡으면 눈 감아주거든요. 근데 방사청장은 또 이번에 또 우연히도 민간인으로 임명했는데 제대로 하라고 민간인을 임명했는데 제대로 하라고 임명했는데 민간인 임명했는데 그분은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게- 저 서강대학교 동기 네, 그렇죠. 같은 과 동기였죠. 동기 저거라고 또 네. 의심받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고 도시락 같이 그리고 먹던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이거를 수리용 같은 거를 또 계속 여유 있게 그 기회를 놔주고 사실은 엔진 결함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삼성 시절에 그 K100 전차, 네. K200 전차 그 파워팩. 파워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됐는데도 봐줬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전력화가 안 되면 딴 거보다도 장병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방산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뭐 좀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게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지금 존중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한화가 지금 껴 있는 거 아니에요? 한화가 지금 핵심이 돼 있죠. 네. 지금 왜냐하면 본인들이 삼성에 있는 그 방산업체들 다 인수를 했고 두산 아까 말씀하신 두산 DS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한화는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김승현 회장 그냥 사면되고 나오신 것만 해도 큰 이겁니다. 그거를 사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면 조치를 받아서 김승현 회장이 나온 건 나온 건데,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졌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한화하고 삼성 간에 사기사 빅딜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아마 그렇죠. 시간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끝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거 한초 위원은 이제 기업 분석을 예. 많이 하시니까 그 시간이 말이 안 되는 시간인 거 아시죠? 3개월이면 말이 안 되는 시간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합의를 해도 방위사업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화하고 삼성 간의 빅딜을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삼성이 그 승계 작업에 최순실의 힘을 테스트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나 그거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해줄 수 있느냐. 사기사 빅딜. 그거는 정부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방산업체는 아무한테나 넘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한화는 딱 알짜배기를 자기 손에 넣고 삼성한테 승마협회 넘겨주고 자기네 싹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김승현 회장은 풀려났고요. 사면되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화학업체 2개 알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어디냐면 하나종합화학하고 이제 삼성종합화학하고 그렇죠. 옛날 삼성토탈 맞습니다. 석유랑 관련된 일을 그게 사실 알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데를 다 인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정권하고 무슨 뭐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방위사업청장이 뭐 그 대통령하고 뭐 친구라고 해서 그분이 뭐 나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의심은 안 그렇죠. 되지만 확증은 없어요. 확증은 없지만 네. 현재 정황이 그렇게 된 거죠. 이거 해주지 말아야 될 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 카이하고 하나테크인이 수리온 이 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지금 감사원에서 이번에 그렇죠. 감사 결과 발표를 했어요. 예, 이 수리온 사건 말고요. 네, 김상준 교수. 이제 방산 비리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4년 11월인가 방산 비리에 관한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그렇죠. 이제 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무죄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이제 이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반절이 무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방산 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잡아들이면서 실제로 이 방산 업체를 국내 방산 업체를 죽이고 외국의 방산 업체에서 무기들을 들어오기 위한 작업들로서 진행된 것들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매국노에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들의 끝이 바로 이 방산비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성장한 한화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은 정치 권력을 끼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도 정치 권력을 끼고 이제 성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큰 이득을 받던 데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같은 큰 방산업체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산을 많이 가져갔더라. 실제로 록히드 마틴 갖고는 우리나라의 사업권을 딴 게 약 12조 원이라고 그래요. 아,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만요? 예, 한 12조 원어치의 지금 방산 계약을 맺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돈이 12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드 하나를 하는데, 사드 한 기 이걸 하는데 한 1조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록히드 마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산 비리는 어떤 개인의 누구 이런 개인 차원의 그런 비리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크고 조직적이고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비리 사건이라는 거죠. 수사도 사실은 일반 검사라든지 경찰 이런 감사관 이런 분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문적인 내용을 갖춰야지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원의 헬기가 어떻게 부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첨단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죠,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한화가 수리온 부속을 한초요? 2,400억 원 납품한다고 그런 기사도 떴었어요. 공시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 교수님한테 제가 약간 이 팩트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죽이고 무기 체계를 없애고 외국인한테 준다. 그거를 약간 정말 그건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기업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기업 조사 많이 하는 것 중에는 IT나 방산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 때 구속됐던 그 우리나라 3대 무기상을 다 조사한 적이 기업 조사를 평판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예외 없이 군 장성들이 다 껴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F-35 그 도입 과정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이제 큰 사업이, 그런 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정치적으로 결정이 많이 됐을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도 압력을 많이 넣고 해서 됐을 텐데 그 외의 무기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니까 무기 체계를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방사청이나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면 이제 업자들이 와서 우리 이런 거 있다라고 이제 계속 소개를 해요. 그럼 그게 맞으면 그거 갖고 협상을 시작하고 가격을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사일의 정밀 부품들은 이스라엘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수입해 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비리 수사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무기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이게 정말 그 비리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방사청이 조금만 봐주면 전력화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리온처럼 기체를 때리는 헬기가 말이 됩니까? 장난감도 아니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그게 자꾸 자기 몸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비도 샌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60대가 다 비가 아니 된다는 얼마나 거예요. 무섭겠어요. 그 헬기를 몰고 가는데 프로펠러가 자꾸 닿아서 동체를 때리고 있으면 그걸 타겠습니까? 군인 정신으로 타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납품했던 회사들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계속 돈을 벌고 심지어는 하나는 그러니까 엔진을 공급한 게 몇천억을 했다고 공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카이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소방 지방 헬기 소방 헬기를 지방에서 다 각자 예산으로 구입하잖아요. 네. 근데 왜 소방 헬기를 지방에서 구입 안 해주냐? 수리온이 있는데 네. 저런 거 안 해주냐고 그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국산을 해야지 왜 외제를 쓰자고 그렇게 홍보한 적도 있었어요. 그 언론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최영철 선배가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요 카르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서는 나오는 자료에 굉장히 맹신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국산을 쓰지 왜 그 외제를 이렇게 헬기를 굳이 살려고 소방 헬기를 살려고 할까? 국산이 훨씬 싸다는데 근데 만약에 저걸 샀다. 저걸 사서 만약에 우리 환자를 이송하다가 만약 추락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에서 아니 뭘 다쳐요? 헬기는 떨어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세월호 우리 세월호 구조 작업하고 예. 돌아가던 강원 강원도 헬기가 소방 광주에서 헬기가 추락한 떨어졌죠. 사건도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헬기는 상당히 사실 진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실 이번에 저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헬기 부분은 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제가 헬기 추락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요. 그 취재도 실제로? 실제로 많이 봤죠. 네. 취재를 나가면 전부 다 기체기람이긴 한데 그래서 그 헬기를 운전하시는 뭐 소방관들이나 이렇게 여쭤보면은 헬기는 20년, 30년 된 러시아산 헬기 이런 게 제일 낫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헬기일수록 기체결함이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오래된 헬기, 많이 떠다니는 헬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저건 정말 못하죠. 저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헬리콥터가 프로펠러가 뭐 기체를 때리는 정도이니 저걸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건 제가 볼 때는 저 누가 타겠습니까? 군인들 아니면 못 타는 거죠. 맨정신 박힌 사람 저거 타겠습니까? 저. 근데 군인들 아니면 군인 비하시는 걸 오해될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군인들한테는 모든 걸 덮어씌우는 군인 정신으로 가보라는 그런 식으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살신성인. 살라고 하니까 그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와. 예. 근데 수리온이 계속 사고가 나니까 2016년도 8월 달에 이제 양산을 중단시켰는데 이게 이제 2016년 12월 달에 다시 이걸 전력화를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막 이럴 때 실제로 또 이걸 또 다시 재개시켜서 다시 진행을 시킨단 말이죠. 그 와중에서도. 네. 그렇다면 뭔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뭔가는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여기에 차관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제 뭐 사자방 비리, 예? 4대강 비리, 그다음에 네네. 자원외교, 그다음에 이 방산 비리, 사자방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의 내용 중에 이 방산 비리는 아마 핵심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아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연결고리를 끊고 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제 예, 한초요. 방산 비리만 수사할 게 아니라 네. 이 방위산업의 무기를 획득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구입하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좀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비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직 장교들이 많이 구속되고 장성들도 막 구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무죄를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 기업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전직 장성들이 그런데 뭐 의탁해서 돈을 받으세요. 사실 이번에 송영무 장관도 그 3천만 원 넘게 월 수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해를 받으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아니 체계를 좀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군 장성들 그만두고 나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무기 회사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 회사들이 아주 작은 무기 회사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규정상 어떤 물품은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그걸 잘 보게 되면 그 위에서 대기업들이 다 뒤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새는 돈들은 다 그쪽으로 다 휘어 들어가는 그거를 거죠. 철저하게 저희가 그 봐야 돼요. 이번에 방산 비리로 지금 3대 무기상도 지난번에 구속됐던 분들 보면요, 교회를 이용하시기도 했잖아요. 비자금 만드는데 활용처로 교회를 활용하기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지금 만연해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은 많이 퇴출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50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좀 말 좀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템포 늦추셔가지고 제가 아까 지적한 겁니다. 조영철 부장,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전국 관전 포인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이번 좋을 것 주 전국 관전 포인트는 추경 예산과 정부조직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오찬 간담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을 것인지인데요. 네. 물론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진통이 있겠지만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물론 좀 감액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과의 오차는 홍준표 대표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제1야당과 정부 여당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망이다. 네. 오늘 누가 갔었다면서요? 홍준표 대표 쪽에. 홍준표 대표한테 오늘 정무수석이 아마 갔을 겁니다. 정무수석 왔다는 핑계로 오늘 재헌절 그 차담회를 오늘 안 갔는데, 국회에서 열리는 그 모임에 안 갔는데, 그 정무수석이 와도 홍준표 대표는 나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FTA를 체류탄 맞아가면서 통과시킬 때 문재인 대통령 나를 보고 매국노라고 얘기했다. 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면 보라면 얼굴 붉힐 것이다. 그래서 얼굴 붉히는 첫 만남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두 분의 갈등 관계는 상당 부분 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50분 금방 지나갔습니다. 더 궁금하고 흥미진진한 주제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